네,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13번째 시간, 권력과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존경심을 가지고 이제 권력에 대해서 좀 수상적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직 행동에서는 이제 권력은 이제 A가 바라는 대로 B가 행동하도록 B의 행위에 A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하죠. 이것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또는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권력은요, 이제 의존성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어떤 B의 의존성이 클수록 그들의 관계에서 A의 권력은 더 커지죠. 의존성은 이제 B가 지각하는 어떤 대체 수단과 A가 통제하는 자원을 B가 중요시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원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을 때만 이제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학 학위를 원하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또 이수해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떤 담당 교수가 그 과정을 가르치는 만약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대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 미시경영 조직론 또 조직행동 이 과목을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상당한 권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주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학점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제공하는 어떤 학자금, 이제 등록금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부모가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권력을 우리가 우리한테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부모의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번째 시간에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리더십과 이제 권력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두 개념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리더는 이제 집단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권력을 사용을 하죠. 리더십과 이제 권력 사이에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권력은 목표의 양립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존성만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이제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직원의 목표가 서로 양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영향력의 방향과 관련이 있는데요. 리더십은 이제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이제 하향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리더십은 이제 수평적 영향력은 이제 상향적 영향력을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권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향의 어떤 영향력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리더십 관련 이제 연구가 이제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더가 얼마나 지원적이냐 또는 의사결정을 할 때 부하 직원을 얼마나 참여시켜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권력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제 수능하게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은 이제 리더 개인의 어떤 영향력,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이제 권력에 대한 연구는 보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권력 상황이 존재하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중요시하는 그런 자원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은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그들의 권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보면 이제 자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을 한다든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좀 확립된 상황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권력 관계는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날 수 있고 또 권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의 좀 원천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권력 어디서 올까요? 어떤 것이 이제 개인이나 집단에게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권력의 원천, 이것들을 좀 공식적 권력하고 개인적 권력으로 좀 분류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식적 권력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직에서의 개인 직위에 좀 근거를 합니다. 이 공식적 권력은 이제 벌을 주거나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 공식적 권한으로부터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강압적 권력이 있습니다. 이 강압적 권력은 이제 순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 권력은 이제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이동을 제한하거나 생존 욕구나 안전 욕구 뭐 이런 충족을 보류시키는 이런 물리적 제재 같은 것을 가하거나 또는 제재하겠다고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조직 수준에서는 이제 A가 B를 예를 들면 해고, 정직, 강등시킬 수 있으면 A는 B에 대해 강압적 권력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에서 보면 인사팀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사실은 인사팀이 이런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권한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일종의 대리하는 사실 기능인 것지만 이제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인사팀이 해고, 정직, 강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이 인사팀이 강압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A가 B에게 B가 하고 싶지 않는 어떤 작업 활동을 맡기거나 또는 B가 당혹스럽게 느끼는 그런 방법으로 B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할 때 A는 B에 대해서 강압적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압적 권력은 이제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정보들. 이것도 리더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직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자료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강압적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적 권력은 뭐냐면은 이 강압적 권력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이 이제 재무적인 것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임금, 승급, 뭐 보너스 뭐 이런 것들 될 수도 있고 또 비재무적인 거, 뭐 인정을 해주거나 승진하거나 또는 뭐 흥미로운 작업을 배정한다든지 또 호의적인 동료라든지 뭐 선호하는 어떤 직무 뭐 이런 쪽으로 이동시키는 뭐 이런 것들도 보상적 권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 권력이 있는데요. 이제 공식적 집단과 이제 조직에서 합법적 권력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권력 기반을 이제 제공하는데, 이게 이제 그 조직에서의 구조적 어떤 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자원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권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 권력은 강압적 권력과 어떤 보상적 권력보다는 보다 더 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 권력은 어떤 사람이 갖는 어떤 직위 권한을 어떤 구성원이 수용함으로써 형성되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계층의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직도에서 어떤 리더 밑에 선이 길게 그려진 경우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교장, 뭐 은행장, 뭐 이렇게 장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보다 좀 밑에 이제 교사, 은행원 뭐 이런 사람들의 말에 비해서 더 큰 어떤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합법적 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권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인텔 회사 유명하죠. 그 매우 유능하고 뭐 생산적인 칩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직원이긴 해도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특성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영자도 아니죠. 이런 사람도 공식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이게 바로 이제 개인적 권력이에요. 퍼스널 파워. 그래서 개인의 어떤 독특한 특성에서 나오는 그런 권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권력은 이제 두 가지 원천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지식 또는 뭐 존경과 호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 권력은 이제 공식적 권력과 사고 배타적이진 않지만 이제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권력은 이제 전문 지식, 특수 기술,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이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직무가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더 아마 심해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죠. 뭐 의사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전문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의사 충고를 따르죠. 이 사람의 전문성 때문에. 그리고 뭐 컴퓨터 전문가, 세무회계사, 경제학자, 뭐 산업심리학자 뭐 이런 기타 전문가들도 전문 지식으로 인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중거적 권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매력적인 자원이나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할 경우에 나는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중거적 권력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 우리가 뭐 연예인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중거적 권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중거적 권력으로 인해서 이제 유명 인사들이 상업 광고에 어떤 이제 제품 설명하는 막 대가로 이제 막 광고 그 출연료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연구를 보면은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뭐 신발을 선택한다든지 뭐 어떤 뭐 신용카드를 선택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보면은 일반인들도 어떻게 연습을 해보면 그런 유명 인사들처럼 제품 구입을 이렇게 권유하는 이런 말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광고를 보는 어떤 소비자들은 그 유명인하고 저를 동일시하진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공식적인 리더십직을 갖고 있지 않아도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역동성, 호감, 뭐 감정적 호소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고적 권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력이 권력 원천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공식적 권력 앞에 말씀드렸죠. 강압적인 거, 보상적인 거, 합법적 권력 이런 게 있었고 또 두 가지 개인적 권력이 있었어요. 전문적이냐, 중고적 권력 이것들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은 이제 비교한 연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공식적 권력보다는 개인적 권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권력과 이제 중고적 권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원의 어떤 상사에 대한 만족, 조직 몰입, 그리고 성과와 아주 긍정적 관련이 있다고 하는 반면에 이제 보상적 권력이나 합법적 권력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결과 변수들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권력의 하나, 특히 이제 강압적 권력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성원의 만족, 몰입, 성과를 떨어뜨린다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회사의 뭐 사례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막 대중 스타 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굉장히 유명인들, 이런 사람하고 이제 기업들, 이런 데를 이제 많이 연결을 해줬죠. 이 사람들 뭘 활용한 거죠? 바로 중고적 권력을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회사들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대중이 그 회사의 모델하고 이제 동일시하려고 이렇게 하고요. 또 이들이 좀 대별하는 어떤 브랜드를 아주 좋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또 이런 회사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예술가, 뭐 연주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을 입증할 때 이런 것들을 중고적 권력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권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의존성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첫 번째 이제 일반적인 의존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 원칙이 뭐냐면 A에 대한 B의 의존성이 클수록 B에 대한 A의 권력이 커진다. 이게 바로 일반 원칙인데요.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됩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뭐 속담에서 보면은 장님의 나라에서는 애꾸놈이 왕이다. 모두가 장님일 때 누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왕인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것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뭐 소유해봤자 어떤 권력을 증가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늘린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권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조직이 보면은 단 하나의 공급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다양한 공급업체를 개발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권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재정적인 독립을 굉장히 열망을 하죠. 이러한 독립,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기회와 자원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접근을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존성을 창출할까요? 의존성은 이제 우리가 통제하는 자원이 중요하고 희귀하고 대체할 수 없을 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중요성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럼 의존성 당연히 생기지 않죠. 그렇지만 중요성의 정도는 생존을 위해 자원이 꼭 필요한 경우부터 해서 또 유행이나 편의성 때문에 그 자원이 필요한 경우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귀성은요, 우리가 이제 고용 상황에서 이제 희귀성과 의존성의 관계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노동력의 어떤 공급, 그리고 수요, 이런 게 있을 때,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채용 후보자가 이제 풍부한 직업의 어떤 근로자보다, 훨씬 더 좋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협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대학의 행정 직원들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영어 강사 찾는 거 어려운 거 없죠. 왜냐하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제 예를 들면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은 이제 교섭력이 이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보수를 받고 또 적은 수업을 좀 적게 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복리후생들을 협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어떤 자원에 대해서 이제 뚜렷한 대체자가 없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그 자원을 통제하는 사람의 권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대학에서 이제 교수들의 어떤 사례를 보면은 이제 교수들의 어떤 연구 업적을 중요시하는 대학 이런 경우는 교수가 연구 업적을 통해서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다른 대학에서도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 교수의 어떤 그런 권력, 통제력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